여행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자기 발견의 경험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사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자기를 잉태한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3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1분 동안 자유롭게 적어보게 했어요. 그 결과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고 그 범위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무척 구체적이었다고 해요. 나는 뭘 좋아하더라?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자세히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들려주는 책,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지은이는 프레임이라는 책으로도 이미 잘 알려진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고요.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제목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챙길 수 있는 평범한 행복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챕터가 행복 천재들의 비결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목차만 봐도 재미있는데요.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 행복 천재들은 간섭하지 않는다. 행복 천재들에게는 아지트가 있다. 행복 천재들은 오해하지 않는다. 행복 천재들에게는 특별한 4대 보험이 있다. 등등.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소소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나머지 3가지 비밀을 전해드릴게요.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선택이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형벌이다.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낸 메뉴가 바로 아무거나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아무거나라는 무모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 요리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라면 아무거나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존경의 표시일 수 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경우에도 아무거나 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라면 아무거나를 선택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 고육지책으로 아무거나를 남발하고 있다면 음식뿐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 같은 도피성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음식도 아무거나, 영화도 아무거나, 여행도 아무데나, 심지어 직업도 아무거나. 모든 것이 아무거나라면 답은 둘 중 하나다. 내공이 아주 깊은 사람이거나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 한 천재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관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장소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에 관한 한 천재다.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도 하기 싫은 일은 많다.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 라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각각 1분 동안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했다. 무엇을 적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 뒤 각 참가자가 현재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별도의 방법으로 측정한 다음 그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얼마나 독특한 것을 적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물었다.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을 뿐 아니라 범주도 다양했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아주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이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고 적는다면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 들으며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적는 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했다. 반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을 매우 어려워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게 했는데도 말이다. 혹시 적어낼 범주를 정해주지 않고 아무거나 쓰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후속 연구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처럼 구체적인 범주들을 제시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장소를 쉽게 많이 적어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들을 어려워하며 적게 적어냈다. 반면 싫어하는 사람과 장소를 적어내게 했을 때는 결과가 역전됐다.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많이 적지 못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적어냈다. 행복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빨리 고르기도 한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범주에서 10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예를 들면 색깔에서 노랑, 빨강, 초록 등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까지 반응 시간을 컴퓨터로 측정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응 시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만 길러낼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천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후천적이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자식의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잔고다. 행복 천재들은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은 모른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것들이 마음의 영토를 속속 점령해 가는 동안 우리는 저항은커녕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 정종현 시인의 시 방문객처럼 세상은 가십과 스캔들을 지극정성으로 환대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세상의 모든 소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종현 방문객. 그렇다. 실시간 이슈들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실력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수록 커진다. 그러나 행복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를수록 커진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각종 스캔들로 인해 우리는 일부 연예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싶은 검사들의 이름도 지나치게 많이 알게 됐다. 누가 누구의 라인인지, 그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좌천되었는지도 알게 됐다. 그렇게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정신적 고통과 관계의 갈등을 경험해야 했고,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비워놔야 할 마음의 여백이 사라졌다.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왕성한 활동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서 있지 않고 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앉아있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마음도 이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은 마음의 힘을 비축하는 행위다. 유일한 대화 주제가 가십과 스캔들 뿐인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마음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행위다.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알 가치가 없는 내용들을 폭로하는 사람들과는 담을 쌓아야 한다. 마음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대상이다. 자연만큼이나 지켜내야 할 대상이다. 마음은 결심 한 번으로 바뀌는 대상도 아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마음속 찌꺼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 접속은 하루 3번이면 충분하다. 문자나 카톡,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알 권리와 알 가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식함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하. 이 말을 자주 써야 한다. 소문에 느리고 스캔들에 더딘 삶이 좋은 삶이다. 이제 세상에 대해 위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실시간성에 집착할 때 한 박자 늦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행위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접속하느라 분주한 것 같지만 실은 게으른 것이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단 한 발짝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나태다. 바쁨을 위한 바쁨일 뿐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이다. 행복 천재들의 또 하나의 비밀 병기다. 행복 천재들은 여행을 간다. 여행이 그립다. 일상이 지겨워서만은 아니다. 역마살이 낀 탓도 아니다. 이국적 음식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큼은 즐길 수 있으니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도대체 이다지도 여행이 그리운 건 왜일까? 절대 다수의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버킷리스트.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0%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버킷리스트는 산티아고 순례길, 타지마할, 그랜드 캐년, 고비 사막 등 반드시 가봐야 할 곳으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것들 속에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게 해주는 그 희망 리스트 속에 왜 이국으로의 여행이 1순위일까? 인간이 천성적으로 인류학자여서 DNA 속에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면 여행산업이 만들어낸 허상에 우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여행이 행복을 위한 최고 수단이라는
어느 행복 심리학자의 주장에 설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리라. 여행은 관광이 아니다. 수동적인 봄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자기 발견의 경험이다. 자신을 발견하고 사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은 새로운 자기를 잉태한다. 취준생이나 대학원 지원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 여행에 얽힌 이야기를 단골로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물을 들고 온다. 일상의 시작과 끝이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의해 규정된다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의미 있는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 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자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절차다. 버킷리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히 여행 장소만 나열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즐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페루의 마추픽추는 꼭 걸어서 구경하라. 도쿄에서 초밥을 제대로 즐기려면 츠키지 시장에 노포를 가라. 여행은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구체성은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계를 위한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때문에 무뎌질 대로 무뎌진 감각을 망치로 부수듯 깨어나게 하는 작업이 여행이다. 여행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억지 웃음과 어색한 추임새들, 그 수많은 감정 노동으로 인해 지친 자신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심폐소생술이 여행이다. 만일 인간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진정한 자기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여행은 결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여행이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진정한 자기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제공해 주던 의식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여행이 그리운 것은 잔뜩 움츠린 우리의 감각들을 소생시켜줄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명적인 순간을 만나거나 사진 작가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의 말대로 결정적 순간을 발견하는 기회가 우리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는 브레송의 뒤늦은 깨달음이 옳다면 여행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든 운명적 만남과 결정적 순간은 이미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국으로의 여행을 감히 계획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일상을 여행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두 발로 시내를 걸어보는 것, 하루 세 끼를 여행을 온 것처럼 계획하고 즐겨보는 것, 하루 정도는 낮부터 와인에 취한 채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크게 틀어놓고 감상하는 것. 아무리 일상을 여행처럼 살아보려 노력해도 그래도 여행이 그립다. 바이러스의 위협이 사라지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여행이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코로나19 때 나온 책이어서 여행을 갈 수 없었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 천재들은 여행을 간다 부분에서 특히 많은 공감이 갔어요. 제가 잠시 동유럽에 살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덕분에 주변 나라들을 여행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낯선 곳에 다니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맞아, 나는 이렇게 흥이 많은 사람이었지 하면서 잊고 있던 오래전에 나의 모습을 되찾기도 하는데요.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행은 새로운 자기를 잉태한다는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만의 평범하고 소중한 보통의 행복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